Been focused on the siege going on in Kensington. qui avait quitté Alger cette nuit pour se... 에게 납치됐던 승무원 21명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늑대는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간혹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다니는 늑대도 있어서 이를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늑대는 단독 사냥을 하는 등 생활이 고달파서 무리에 속한 늑대보다 공격적입니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을 외로운 늑대에 비유하는데요. 따돌림이나 배척당하는 일도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가 많고 본인이 스스로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고립형, 은둔형이 외로운 늑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2010년대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 인종주의 등 극단주의 사상을 지닌 단독 테러범들을 서구권에서 외로운 늑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늑대라 하면 단독 테러범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이런 외로운 늑대들의 크고 작은 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로운 늑대는 늑대 무리로 진화했죠. 미 중앙정보국의 대테러 대책 간부를 지낸 브루스 라이델 분석가는 이스탄불과 다카 테러는 외로운 늑대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늑대 무리의 공격이라 했습니다. 늑대 무리형 테러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처럼 현지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탓에 사건 대처가 힘들 뿐더러 조직적 성격까지 더해져 훨씬 파괴적입니다. 늑대 무리형 테러 용의자들은 저항력의 우범자 출신이 많으며 현지에서 소외된 우범자들이 이슬람 국가의 영향을 받고 기존의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동조자를 구했는데요. 파리 테러 용의자들이 그 예지만 다카 테러범들은 대부분 부유층 자녀들로 집권당 간부의 아들까지 포함된 거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줬죠. 이렇듯 테러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테러에 대응하는 대테러 부대도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각종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대테러 부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었지만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위상이 빗발하더니 2차 대전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2차 대전 초반 프랑스 침공 당시 영국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냈지만 함께 포위 섬멸될 위기에 놓이죠. 30만이나 되는 병력이 포위 섬멸될 위기에 놓이자 영국은 배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됴케르크 철수작전을 개시합니다. 덕분에 30만이나 되는 병력이 무사히 후퇴하지만 문제는 무기마저 됴케르크에 두고 온 탓에 독일의 침공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됴케르크 철수작전 한 달 후 1940년 7월부터 3개월간 영국 본토 항공전이 벌어졌는데요. 영국은 1542명의 전사자와 23,002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내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쟁취했죠. 영국이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장교 데이비드 스털링은 1940년에 제8근위 코만도의 자원에 1941년에 중동에서 싸웠습니다. 1941년 7월 스털링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수훈련을 받은 장병들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가 적진 후방의 침투의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 공작을 수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클로드 오친렉 장군은 스털링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고 육군 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지자 장교 5명과 대원 60명으로 구성된 L 분견대가 창설되는데요. 나일강 옆에 있는 키브리트 캠프에서 훈련받은 이들은 첫 작전 이후 크루세이더 작전을 지원하고자 적진 후방에 공수 강화하죠. 1941년 11월 16일 밤 L 분견대는 리비아 해변의 비행장 2곳을 습격하지만 적의 저항과 악천후로 인해 22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L 분견대는 대원의 3분의 1이나 잃었지만 스털링이 복무했던 제8근위 코만도로부터 대원을 모집해 리비아의 비행장 3곳을 습격했고 그 결과 60기나 되는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1941년 10월 스털링은 대원들에게 L 분견대의 휘장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고 이에 대원 중 하나는 엑스칼리버를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낙하산을 상징하는 날개를 달아서 SAS의 휘장을 완성하고 좌우명을 후 데어스 윈으로 정했죠. 1942년 한 해 동안 SAS를 지휘한 스털링은 에르빈 롬멜이 유령소령이라 부를 정도로 활약했지만 1943년 1월 지프를 이용한 습격작전의 실패로 독일군에게 사로잡혀 2차 대전 내내 포로로 지냈습니다. 스털링이 포로가 될 때까지 SAS는 250기의 항공기와 수백 대의 차량은 물론 수십 개나 되는 보급 거점, 철도, 통신망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유령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털링이 포로가 되자 패디메인 중령이 SAS를 지휘했고 2차 대전이 끝날
끝날 때까지 유럽 전역에서 활약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SAS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SAS를 6.25 전쟁에 참전시키려 했죠. 3개월간 훈련받은 SAS는 6.25 전쟁 대신 말레이시아 비상사태에 투입됐고 그곳에서 정글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SAS는 의료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대원 900명으로 구성된 말레이 스카우트를 창설해 말레이 민족 해방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던 1963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건국에 반대하면서 보르네오 대립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보르네오에 투입된 SAS는 말레이시아 비상사태에서 그랬듯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사면서 인도네시아 국경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SAS는 1963년 12월 공세에 나섰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고 빠지는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1964년에는 SAS 지휘하에 영국군 장병들을 선출해서 클라렛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클라렛 작전은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가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방해 공작을 벌임으로써 인도네시아가 물러나도록 하려는 거였죠. 보르네오 대립으로 인해 영국군은 총 59명이 전사하고 123명이 다쳤지만 인도네시아군은 600명이나 전사해 결국 말레이시아 건국을 인정하게 됩니다. SAS가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이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 대리에서 시위가 일어나 시위를 진압하러 온 영국군 공수부대가 북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4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다친 피해 일요일로 북아일랜드에서 무장투쟁이 벌어졌는데요. 피해 일요일 이전 북아일랜드 주민들은 영국 정부를 적이 아니라 중재자로 봤지만 피해 일요일을 계기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죠. 이런 분위기에 힘입은 무장투쟁의 중심에는 1916년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으킨 부활절 봉기 이후 독립군의 자녀 세력이 결성한 IRA가 있었습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영국군과 싸운 IRA는 결국 아일랜드 독립을 이뤄냈지만 1922년 영국 아일랜드 협정에서 영국계 주민이 다수인 얼스터 지방을 영국이 지배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IRA는 분열돼서 협정에 찬성한 쪽은 아일랜드 국방군의 전신이 됐고 반대한 쪽은 영국은 물론 아일랜드 정부와도 싸우며 무장투쟁을 해왔는데요. IRA는 1950에서 60년대에 걸쳐 괴멸당했지만 피해 일요일 기점으로 부활하고 말았죠. 피해 일요일 다음날 더블린에서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가 메리언 광장에 있는 주아일랜드 영국 대사관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관 인원들은 이미 대피해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북아일랜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에 영국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진압과 소탕작전에 나선 영국군에 의해 무고한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희생당했고 그 유족들이 IRA에 들어가거나 소년병이 되는 피해 악순환이 이어졌는데요. IRA는 무장투쟁 과정에서 무아마르 카다피가 집권한 리비아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지원을 받아 각종 총기류와 로켓 발사기, 대공미사일 등을 확보했죠. 게다가 IRA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서로 교관, 훈련 장소를 교환하고 콜롬비아 혁명군과 교류하는 등 범세계적인 커넥션까지 구축했습니다. 전직 영국군 출신 인사들도 받아들일 정도로 IRA의 규모가 커지자 IRA는 계속 영국 정부 요인을 노린 테러를 자행하면서 영국군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이 해마다 북아일랜드에 쏟아붓는 인명과 예산은 날로 불어났고 그만큼 IRA의 무장투쟁도 더욱 과격해졌는데요. 이 시기부터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됐죠. 테러라는 용어의 어원은 로베스피에리의 공포정치로 일컬어지는 라테 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용된 테러 또는 테러리스트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아나키스트 단체의 활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테러가 사용되면서부터 비정부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행위를 뜻하는 용어가 됐는데요. 얼핏 보면 테러는 무고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범죄와 달리 테러는 사상에 기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공포의 효과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에서 활동해온 SAS는 북아일랜드 분쟁이 심해지기 전인 1960년대부터 테러리즘과 대테러 전술을 연구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최초의 대테러 부대로 거듭났는데요. SAS는 연구와 실전 경험으로 잘 비려낸 칼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국가가 SAS 같은 칼이 없었고 그 상태로 1972년 미넨 올림픽이 성대하게 개최됐죠. 1970년 9월 요르단에서 후세인 1세의 요르단 정부와 시리아 바트당의 지원을 받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1971년 11월 요르단의 탈총리를 암살한 아랍계 게릴라 4명이 검은 9월단을 창설했습니다. 검은 9월단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미넨 올림픽으로 향하는데요. 올림픽 분위기로 들뜬 서독경찰은 다가오는 운명을 알지 못했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창설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여러 방면으로 원조받았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요르단을 근거지로 반이스라엘 무장투쟁을 벌였고, 이 때문에 요르단 이스라엘 휴전선은 총성이 끊이는 날이 없었는데요. 이에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접촉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죠. 이에 따라 요르단 국왕 후세인 1세는 이스라엘 공격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요르단군은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요르단군 지휘관과 장교들은 대놓고 명령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요르단은 서한 지구를 빼앗기더니 이듬해인 1968년에는 이스라엘군이 요르단 국경을 넘어 카마라를 공격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공격한 거였지만 정작 사태의 원흉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도망쳤고 애꿎은 요르단군과 요르단인들이 피해를 봤죠. 게다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지배하면서 요르단군이나 경찰의 간섭을 막았고 심지어 통행세까지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 11월 후세인 1세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협상 테이블에 불러 7개 조항을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좀 진정되나 싶었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내부 규율은 없다시피 했고 카마라 전투 이후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탓에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들은 요르단 왕가에 저항했고 심지어 어떤 단체들은 돈과 물품을 갈취하기도 했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1968년 중순부터 갈등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요르단군과 팔레스타인 민병대는 수시로 충돌했고 폭력과 납치가 수시로 벌어지자 1970년 2월 후세인 1세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처절한 시가전이 벌어져 300명이나 사망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후세인 1세 암살을 시도하는데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후세인 1세는 같은 해 9월 15일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요르단군은 전차를 몰고 가서 암만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를 급습했습니다. 요르단군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레바논 일대로 몰아내버렸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1970년 9월 18일 시리아군 전차 300대가 요르단 북부로 진입했고 요르단군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일시적으로 멈춰서는데요. 9월 22일부터 시작된 요르단군의 반격이 성공하고 큰 피해를 본 시리아군이 요르단 영토 밖으로 철수했지만 훗날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1971년까지 계속됐죠. 검은 9월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레바논과 시리아로 밀려났고 이 원한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71년 11월 28일 4명의 무장괴한이 카이로 호텔 로비에서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참석한 와스피탈 요르단 총리를 암살했습니다. 4명의 무장괴한은 자신들을 검은 9월단이라 칭했고 이는 검은 9월을 기억하자는 의미였는데요. 검은 9월단은 철저한 신비주의 속에 운영됐고 다른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와 달리 본부나 지부, 대변인 등을 갖추지 않았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검은 9월단의 전체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비밀스러운 리더 아부 이아드 뿐이었습니다. 이아드는 팔레스타인 초대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정당의 수뇌부에 속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검은 9월단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아드는 서독 미넨에서 개최될 올림픽에서 세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로 계획하고 이크리트와 비람 작전을 준비하는데요. 이크리트와 비람은 이스라엘의 두 도시 이름으로 1951년 이스라엘은 이 두 도시에서 보안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했죠. 하부 조직에 속한 8명의 청년이 이 작전을 위해 차출됐고 이들 중 지휘를 맡은 이샤와 현장 전술을 담당하는 토니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2달 전 차출되어 훈련받았습니다. 이 6명은 미넨 올림픽 개최 한 달 전인 1972년 7월 중순부터 리비아 사막 캠프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출신이었고 처음 훈련받는 날부터 언제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크리트와 비람 작전 13일 전 검은 9월단의 협력자인 남녀가 부부로 위장한 채로 베이루트에서 독일 쾰른 본 국제공항으로 향했죠. 4개의 큰 가방을 짊어진 채 세관을 통과한 이들은 미넨 중앙역에 있는 보관함에 화물을 집어넣습니다. 가방 속에는 AK-47 8자루와 탄창 12개 그리고 수류탄 10발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서독은 미넨 올림픽을 통해 나치즘의 과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발전한 독일 사회를 보여주고자 계획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선수단의 올림픽 참여는 차별과 폭력의 그림자를 단절하고 싶었던 서독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서독 정부는 세계 평화를 올림픽의 주제로 내세워 의도적으로 보안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선수촌이나 경기장 어디에도 무장경찰이나 보안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유럽에서의 테러가 임박했다는 첩보를 다수 입수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고 다수의 보고서는 부정확한 정보로 치부됐습니다. 올림픽 5일차인 1972년 8월 31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검은 9월단이 미넨에 도착했죠. 검은 9월단은 9월 4일까지 평범한 관광객처럼 지역 명소를 구경하고 올림픽 경기와 함께 외식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9월 4일 자정이 되자 비로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들은 이들은 준비된 무기를 손에 넣고 올림픽 공식 체육복을 입어 선수로 위장했습니다. 택시에 두 조로 나누어 탑승한 검은 9월단은 9월 5일 새벽 4시 10분 선수촌 25A 게이트 옆 담벼락에 도착했는데요. 올림픽 공식 체육복 차림의 검은 9월단은 새벽까지 시내에서 놀다가 몰래 숙소로 돌아가려 담을 덮는 선수들처럼 보였죠. 이윽고 이스라엘 선수단이 머무르는 콘넬리 31번지에 도착한 검은 9월단은 메고 있던 올림픽 공식 더플백에서 AK-47을 꺼내 일제히 장전했는데요. 검은 9월단이 문이 열려있던 1동 로비를 지나서 복제한 열쇠를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자 했죠. 이 과정에서 국제 레슬링 심판 요세프 구트프로인트가 상황을 인지해서 몸으로 문을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도 코치 투비아 스콜스키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스콜스키가 무작정 도망친 곳은 한국 선수단 숙소였고 당시 한국 여자배구 코치 전호관은 서독경찰에 연락했는데요. 한편 구트프로인트를 제압한 검은 9월단은 1동에서 잡은 인질 6명을 2층으로 데려가 밧줄로 묶었죠. 검은 9월단 이샤와 토니는 두 조로 나누어 이샤의 조는 1동의 인질을 관리하고 토니의 조는 이스라엘 레슬링 코치 모셰 바인베르그를 끌고 나와 이스라엘 선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바인베르그는 2동을 지나 3동으로 토니의 조를 데려갔지만 역도 선수들과 레슬링 선수들조차 총을 든 테러범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토니의 조는 인질들을 1동으로 데려갔고 1동 로비 앞에 도착한 순간 레슬링 선수 가드 차바리는 테러범의 총을 후려치고 재빨리 나선형 계단을 이용해 주차장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바인베르그는 테러범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테러범이 반사적으로 쏜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죠. 이렇게 10명의 이스라엘 선수단이 1동에 감금됐고 레슬링 선수 요세프 로마노가 테러범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뜨렸지만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은 9월단은 자신들을 팔레스타인의 공산주의 무장 저항단체라 밝히며 팔레스타인 포로들과 공산주의 단체 바더 마이노프의 두 리더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서독 경찰은 협상에 실패했고 급기야 미넨 경찰서장 만프레트 슈라이버 총경이 현장 총책임자가 되었지만 그는 인질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슈라이버가 현장을 지휘하면서 인질극이 벌어진 선수촌 주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기자와 구경꾼들이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송국에서 현장을 생중계하는 바람에 테러범들은 서독 경찰의 행동 하나하나를 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이들은 사격을 잘하는 사람을 찾길래 지원해온 평범한 경찰이었는데요. 평범한 경찰들은 운동선수로 위장하고 스포츠 가방에 무기를 숨겨서 테러범이 점거한 숙소 맞은편 건물의 옥상으로 잠입해 인질을 구출할 작전을 세웠죠. 하지만 매우 두꺼운 방탄복 위에 체육복 상의를 걸쳐 입은 것이 뻔히 드러나는 복장을 TV 뉴스로 본 테러범 중 한 명이 테라스로 나와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을 사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서독은 테러범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이집트 카이로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테러범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상황을 조성한 뒤 방심하는 틈을 타 기습하기로 정했습니다. 서독 경찰은 일단 헬기로 그들을 공항까지 이동시킨 후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할 비행기에는 승무원으로 위장한 경찰을 그 외부에는 저격수를 배치해 테러범들을 사살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승무원으로 위장한 경찰이 겁을 먹고 헬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쳤죠. 게다가 작전 개시 30분 전까지도 서독 경찰은 테러범 숫자를 5명으로 알고 있었고 테러범들이 탄 헬기에서 8명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소식이 현장에 전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한 뒤 비행기가 빈 걸 확인한 테러범들은 남아있던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결국 서독 경찰은 테러범들을 전부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독 경찰은 한 명이 순직하고 테러범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서 인질 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나치즘의 선전장이 되었던 베를린 올림픽의 기억을 딛고 부흥을 상징하는 가장 화려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서독의 결심은 이 사건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은 9월단의 테러는 서독 경찰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미넨 올림픽은 끝내 대참사로 기록됐습니다. IRA와 한창 싸우던 SAS는 영국 총리가 국방부에 요청한 내용을 실천하게 되죠. 과연 영국 총리가 국방부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차 대전 말 독일 공군에 징집된 15살 소년 울리히 베게너는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2차 대전이 끝나자 귀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인 브란덴부르크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면서 동독으로 넘어갔는데요. 1950년대 초 베게너는 반체제 팸플릿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체포돼 1년 동안 옥살이했죠. 옥살이를 마친 베게너는 1952년에 서독으로 넘어가 군 장교 후보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장교가 된 베게너는 가까운 SAS는 물론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특수부대 사이렛 메트칼과도 교류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1972년 당시 국경수비대 연락 참모였던 베게너는 위넨 올림픽 참사에서 경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서독은 민간인 대상으로 군을 투입하는 걸 헌법으로 제한해서 군 저격수조차 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막상 사건을 맡은 경찰에는 저격수는커녕 특공대조차 없었고 사격에 자신 있는 경찰관들을 차출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태에 대해 훈련받지 못한 경찰은 방송에 작전 중인 경찰관들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작전 직전 멋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1명과 인질 전원이 사망하는 전례 없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뮌헨 올림픽 참사 이후 서독 내무부 장관 한스 디티일이 겐션은 베게너에게 강력한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라 명령했지만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치즘의 잔재에서 벗어나려는데 나치 친위대가 연상되는 부대를 창설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에 베게너는 군이 아닌 국경수비대에서 인원을 차출해 대테러 부대를 창설했고 이들에게 제9 국경수비단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뮌헨 올림픽 참사로부터 3주가 흐른 1972년 9월 26일에 창설된 제9 국경수비단 줄여서 GSG9은 베게너가 SAS 사이렛 메트칼과 교류하면서 쌓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1973년 3월이 되자 베게너는 GSG9이 작전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했는데요. 한편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허스 영국 총리가 뮌헨 올림픽 참사와 같은 테러에 대비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하면서 SAS의 대테러 부대를 편성하라고 명령했죠. 그렇게 SAS의 대원 20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대테러 부대가 꾸려졌고 이들은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대테러 훈련에는 사격, 인질 구출, 농성 돌파 등이 포함됐고 훈련 기간 동안 10만 발이나 되는 권총탄을 소비하면서 16개월 주기로 교대했습니다. 영국의 기술자들은 SAS를 위해 섬광탄이나 파쇄성 탄자 등 다양한 물건을 개발했는데요. 이들의 첫 실전은 1975년 1월 7일 권총으로 무장한 이란인이 스탠스테드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납치하는 사건이었죠. SAS의 활약으로 테러리스트는 생포되어 사건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종료됐지만 문제는 당시 영국이 IRA의 테러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기네스북 공동 창립자인 로스 맥워터가 보안군의 IRA 활동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 파운드를 주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러자 IRA는 로스 맥워터를 암살해버렸죠. 맥워터를 암살한 발컴 스트리트 갱 4인조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도주한 끝에 아파트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는 대신 BBC 라디오 뉴스를 통해 SAS가 투입될 거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그 결과 발컴 스트리트 갱 4인조는 항복했습니다. 실제 SAS는 1975년 3월 12일 IRA 대원 체포를 시작으로 북아일랜드 분쟁 내내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한편 뮌헨 올림픽 참사의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모사드와 사이렛 메트칼을 동원해 여기저기 도피한 검은 9월단을 찾는 족족 처단했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과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죠. 뮌헨 올림픽 참사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제적으로 비난 대상이 되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국제 테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노선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검은 9월단의 모체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 전선은 레바논에서 괴멸당하면서 사실상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 전선은 1976년 6월 27일 254명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를 납치하고 동료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납치당한 여객기가 우간다의 엔테베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은 이들을 환영했죠. 테러리스트들은 이틀 동안 148명의 승객을 석방했지만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승객 94명과 승무원 12명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106명의 인질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하기로 정합니다. 1976년 7월 4일 해질녘 100명의 이스라엘 특공대를 태운 수송기가 이륙해 우간다로 날아갔는데요. 우간다에 도착한 이스라엘 특공대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형 요나탄 네타냐후가 이끄는 사이렛 메트칼이 함께했죠. 이스라엘 특공대는 엔테베 공항을 급습해 공항을 지키던 우간다
우간다 공군 군사경찰을 사살하고 미그 17 전투기 11기와 관제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한편 인질 구출조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곧장 엔테베 공항 건물로 밀고 들어가 테러리스트 전원과 20여 명의 우간다 공군 장병을 사살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지휘관이었던 요나탄 네타냐후는 테러리스트의 총에 맞아 과다출혈로 전사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특공대의 유일한 전사자였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977년 10월 13일 루프트한자 181편을 납치합니다. 테러리스트는 기장인 위르겐 슈만에게 라르나카로 날아가도록 강요했지만 슈만은 연료가 부족해서 로마에 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루프트한자 181편은 로마에 착륙했고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동지 2명 석방 1,500만 달러를 제시했죠. 이에 서독은 이탈리아에 연락해 여객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타이어를 쏴야 한다고 했지만 문제를 키우기 싫었던 이탈리아는 루프트한자 181편이 재급유를 마치고 이륙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목적지였던 라르나카에 루프트한자 181편이 착륙하자 현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가 공항에 와서 인질을 석방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의 설득에도 테러리스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라르나카에서 이륙해 베이루트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베이루트는 폐쇄됐고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쿠웨이트도 줄줄이 폐쇄되자 루프트한자 181편은 바레인으로 향했죠. 슈만은 다른 여객기로부터 바레인도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관제탑에 무전을 보내 연료 부족으로 착륙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루프트한자 181편은 10월 14일 새벽 1시 52분에 바레인에 착륙했고 그 즉시 바레인군이 몰려왔습니다. 군인들이 테러리스트에게 총뿌리를 겨누자 테러리스트는 부기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고 결국 군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급유를 마친 루프트한자 181편은 두바이로 향했지만 착륙을 거부당하자 슈만은 바레인과 같은 방법으로 착륙했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은 관제탑에 음식, 물, 약품, 신문을 가져오라 요구했죠. 이때를 놓치지 않은 슈만은 테러리스트가 남성 2명, 여성 2명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알려지면서 라디오를 듣던 테러리스트는 슈만의 생명을 위협했고 슈만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서독에서 급한 베게너 대령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베게너 대령은 GSG-9과 함께 온 SAS 대원 2명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계획했는데요. 그 사이 테러리스트들은 재급유해주지 않으면 인질을 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재급유를 마친 루프트한자 181편은 다시 이륙해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아덴 공항은 폐쇄됐지만 루프트한자 181편은 이를 무시하고 근처 비포장 모래밭에 착륙했습니다. 이러다 루프트한자 181편이 공중 폭발하겠다 여긴 슈만은 테러리스트들을 설득해 밖으로 나가서 바퀴와 엔진을 확인했는데요. 바퀴가 손상된 걸 확인한 슈만은 루프트한자 181편의 이륙을 최대한 막았지만 결국 분노한 테러리스트에게 처형당했죠. 충격과 공포를 뒤로한 부기장은 하는 수 없이 루프트한자 181편을 이륙시켜 모가디슈로 향했습니다. 루프트한자 181편이 모가디슈에 착륙하자 소말리아군이 포위했고 슈만의 시신은 활주로에 버려졌습니다. 초조해진 테러리스트들은 10월 17일 16시까지 동지를 석방하지 않으면 루프트한자 181편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서독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며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베게너 대령과 인질 구출팀은 모가디슈로 날아와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1977년 10월 18일 새벽 2시 마법의 불꽃 작전을 개시했죠. 소말리아군이 60m 앞에서 폭발을 일으키자 테러리스트들이 조종석으로 몰려들었고 SAS 대원 2명이 다가와 섬광탄을 터뜨려 테러리스트들을 혼비백산하게 했습니다. 곧바로 검은 사다리를 놓고 기내로 진입한 GSG-9은 테러리스트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5분 만에 전원 제압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마법의 불꽃 작전이 성공하자 GSG-9과 베게너 대령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됐고 GSG-9의 지원율도 급증했는데요. 작전에 동참한 SAS 대원 2명은 섬광탄을 실전에서 사용해보는 수확을 얻은 동시에 GSG-9의 기관단총 MP5에도 주목했죠. 1964년 개발되어 1966년부터 생산된 MP5는 서독경찰과 국경수비대에 납품됐지만 문제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불꽃 작전에서 MP5의 성능을 확인한 SAS는 제식 기관단총으로 스털링 기관단총과 MP5를 두고 고민한 끝에 MP5를 선택했습니다. 마법의 불꽃 작전은 성공했지만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영국에도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국에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SAS는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요?
1953년 이란 군주 모하마디 리자 팔레비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군주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팔레비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권력을 공고히 했고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는데요. 팔레비는 1963년부터 이란을 현대화하고자 백색 혁명으로 알려진 개혁을 시행했죠. 하지만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백색 혁명에 반대했고 두 번 체포된 후에도 뜻을 접지 않아 결국 1964년에 이란에서 추방당합니다. 팔레비와 호메이니 사이의 이념 대립은 계속됐고 그 결과 1977년 10월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더니 세속주의, 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저항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던 1978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자 4인조가 이란 아바단에 있는 영화관 시네마렉스에 방화를 저질러 377명에서 470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시네마렉스 화재로 이란 전역에서 파업과 시위가 벌어져 이란 전역이 마비되고 말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팔레비는 1979년 1월 16일 이란에서 떠나 프랑스로 망명했고 1979년 2월 1일 섭정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979년 2월 11일 이란의 군주제는 무너졌고 호메이니 정권이 팔레비 충성파를 축출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망명을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이란 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의 영향으로 1979년 4월 이란 후제스탄에서 아라비스탄 해방을 위한 민주혁명전선 줄여서 DRFLA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DRFLA는 후제스탄 해방과 자치를 요구하며 호메이니 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지만 호메이니 정권은 군과 혁명수비대를 보내 진압했죠. 호메이니 정권에서 파견한 아마드 마다니 장군은 호메이니의 도살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잔인하게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조차 후제스탄에서 이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고 이에 DRFLA는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노선을 취합니다. DRFLA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극에서 영감을 받았고 1980년 3월 31일 이라크 여권을 이용해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런던에 도착한 오한 알리 모하메드와 3명의 대원은 런던 서부의 얼스코트에 아파트를 임대했고 며칠 동안 오한의 그룹은 12명까지 늘어났죠. 27살의 리더였던 오한은 테헤란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팔레비의 비밀경찰에 체포돼 옥중 고문을 겪었습니다. 1980년 4월 30일이 되자 오한의 그룹은 집주인에게 일주일 동안 브리스틀에 갔다가 이라크로 돌아갈 거라 더는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 아파트를 떠난 오한의 그룹은 6명이었고 목적지로 가는 도중 외교 파우치를 챙겼는데요. 이라크 소유의 외교 파우치에는 소련제 권총과 기관단총, 탄약, 수류탄이 들어있었죠. 오전 11시 30분경 중무장한 오한의 그룹이 사우스 켄싱턴의 프린스 게이트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오한의 그룹은 이곳을 지키던 트레버 록 순경을 제압하고 이란 대사관에 있던 사람 대부분을 사로잡았지만 3명은 창문과 난간을 넘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골람 알리 아프로즈 대리대사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다친 탓에 오한의 그룹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아프로즈 대리대사를 포함한 25명의 인질은 모두 2층 방으로 끌려갔고 10분 이내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이 현장에 도착했죠. 경찰관들은 이란 대사관을 포위하려 했지만 테러리스트가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자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존 엘버트 델로우 부청장은 여러 지휘소를 오가며 현장을 지휘했고 인질 협상가들은 이란 대사관으로 이어진 전화기로 오한과 통화했습니다. 오후 15시 15분 오한은 투옥된 아랍인 91명을 석방하라 요구했고 다음날 정오까지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란 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현장에는 언론인과 수십 명의 이란인이 몰려와 있었고 경찰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지휘소를 설치했죠. 정부는 비상위원회 코브라를 소집했지만 마거릿 대처 총리가 참석할 수 없어서 윌리엄 화이트로 내무장관이 주관했습니다. 화이트로는 이란 정부와 협조하고자 했지만 이란 정부는 미국 대사관 인질극에 대한 보복으로 영미 정부가 이 사태를 지원했다며 비협조적으로 굴었습니다. 화이트로는 하는 수 없이 이란 대사관에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정했고 16시 30분 오한은 인질이었던 프리다 모자파리안을 풀어줬는데요. 모자파리안은 인질극이 시작할 때부터 몸 상태가 나빴고 그녀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결국 오한은 모자파리안을 풀어준 거였죠. 코브라 회의는 다음날까지 계속됐고
했고 그 사이 해리퍼드 근처 SAS 본부에서 두 팀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마법의 불꽃 작전으로 도입한 MP5 기관단총과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 최루탄, 섬광탄, 폭약을 장비했고 지휘관 마이클 로즈 중령은 델로우 부청장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 30분경 SAS 한 팀이 대사관 옆 건물로 이동해 로즈 중령의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5월 1일 아침이 되자 오한은 인질 중 한 명에게 BBC에 전화하라고 명령해 BBC 기자와 직접 통화했죠. 오한은 이란인이 아닌 인질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 했지만 기자가 인질들과 대화하는 건 거절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경찰은 오한의 그룹이 이란 대사관을 폭파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오한에게 연락했는데요. 오한은 BBC가 성명을 방송하고 오한의 그룹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아랍 3개국 대사가 협상해달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죠. 현지 시각으로 20시경 오한은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동요해 확인차 록순경을 보냈습니다. 록순경은 소음을 쥐소리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도청장치를 씹는 소리였고 코브라는 도청장치를 씹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공사소음, 여객기 소음을 발생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5월 2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이 되자 오한은 이란 대사관 1층에 나타나 BBC 관계자와 대화를 요구했는데요. 경찰이 BBC 관계자를 데려오자 오한은 성명을 읊었지만 정작 아랍 국가들은 오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었죠. BBC는 그날 저녁 성명을 방송했지만 오한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 사이 경찰과 SAS는 이란 대사관 구조를 살피며 인질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5월 3일 오전 6시 오한은 인질 협상가에 연락해 BBC 관계자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인질을 죽일 거라 위협했습니다. 10시간 만에 도착한 BBC 관계자는 오한이 보낸 인질을 통해 성명을 전달받았고 경찰은 인질 2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 성명을 BBC 뉴스에서 방송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인질 2명이 풀려나고 23시경 SAS-팀이 이란 대사관 옥상을 정찰하면서 채광창 잠금을 해체하고 굴뚝에 줄을 걸었습니다. 5월 4일이 되자 영국 외무부는 아랍 대사들이 이란 대사관에 가서 오한의 그룹과 대화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회담했고 그 사이 경찰과 SAS는 인질 구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5월 5일 현지 시각으로 13시경 인내심이 바닥난 오한은 아랍 대사와 대화할 수 없다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더니 13시 45분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요. 화이트로는 총격이 보고된 지 19분 만에 SAS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더니 SAS에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인질이었던 아바스 라바사니의 시신이 정문 밖에 버려지자 현지 시각으로 19시 7분에 로즈 중령은 델로우 부청장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인질 협상가들이 오한을 진정시키는 사이 현장에 있던 SAS 두 팀은 현지 시각으로 19시 23분에 님로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옥상에서 하강하던 SAS 대원 중 하나가 줄이 얽히자 다른 SAS 대원이 이를 돕던 중 그만 창문을 깨트리고 말았는데요. 이 소리에 놀란 오한이 곧장 확인하러 왔고 SAS 대원들이 층계참으로 내려오자 록순경이 오한을 넘어뜨리죠. SAS 대원들은 록순경을 일으키더니 오한을 사살했고 17분 동안 내부 소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테러리스트들은 인질 1명을 죽이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지만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살당했습니다. 님로드 작전의 성공으로 SAS가 착용한 방독면과 검은 옷 그리고 MP5 기관단총은 대테러 부대의 상징이 됐고 SAS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대처는 SAS 지휘관에게 직통 전화를 놔줄 정도로 SAS를 아꼈죠. 대테러 부대의 활약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처단당했지만 한국과 프랑스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뮌헨 올림픽 참사 이후 많은 국가는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한국과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뮌헨 올림픽 참사로부터 2년이 흐른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1공수 특전여단 제6대대를 모체로 제66 특전대대를 창설해 대통령 경호 등 민감한 임무를 부여했는데요. 그러던 1977년 10월에 벌어진 마법의 불꽃 작전에서 GSG9의 활약을 눈여겨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느꼈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은 1978년 6월 1일에 한국 최초의 대테러 부대인 제606 특공부대를 창설했습니다. 20명으로 조직된 제606 특공부대는 1978년 3월 11일에 57명으로 증편됐고 이들의 검은 전투복과 특공무술은 한국의 대테러 부대와 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으면서 특전사 내에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그렇게 제606 특공부대는 제27 특공부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제27 특공부대가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게 되면서 1981년 4월 17일에 특전사령관 직할부대로 창설된 707부대가 대테러 임무를 맡게 됐죠. 경찰특공대와 한병특임대가 없었던 1980년대에는 707부대가 무장 탈영 등 위험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제일 먼저 투입돼 알게 모르게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대테러 부대를 훈련시켰지만 테러리스트들도 인질극이 잘 안 먹히자 방법을 바꿨는데요. 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둔 1986년 9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자행됐죠. 1층 외곽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에 있는 자판기업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갑자기 폭발해 총 5명이 숨지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서 사용된 민간에서 구할 수 없는 폭발물이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를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테러범은 북한 사람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 측근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인 사막의 독사 아부 니달이었는데요. 스위스 베른 신문의 한 일본인 기자가 발견한 동독의 첩보기관 슈타지의 비밀문서를 통해 아부 니달이 김일성과 친밀하다는 게 밝혀졌죠. 아부 니달은 빨치산 투쟁에 공감대가 있었고 핵심 조직원들은 북한에서 훈련시키기도 하던 차에 폭탄 테러를 사주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조직 2인자와 독일 적군파 출신 여성에게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를 지시했고 보상으로 $500만 내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는 북한과 아부 니달의 테러 조직, 공산권의 여러 정보기관이 만들어낸 참사였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됐고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은 내부가 잘 보이는 비닐 쓰레기통으로 대체됐죠. 한국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서독과 가까운 프랑스도 미넨올림픽 사건에 앞서 인질극을 겪어왔기에 1971년부터 국가헌병대를 중심으로 대테러 부대 창설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1973년 11월 3일 메종 알포르에서 지역권 특수개입팀 줄여서 ECRI가 창설됐고 이듬해 3월 1일 ECRI를 강화 개편한 GIGN1으로 거듭났는데요. 같은 해 프랑스 남부 몽드마르상에서 헌병기병대 공수중대를 기반으로 GIGN4가 창설됐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1976년에 GIGN1과 GIGN4가 통합돼서 국가헌병대 개입그룹 줄여서 GIGN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GIGN은 1976년 2월 3일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프랑스 군인의 자녀들이 탄 통학버스가 친소말리아 과격파 테러범 7명에게 납치되자 본토에서 항공기를 타고 날아왔는데요. 6명의 저격수, 1명의 저격수 리더, 1명의 통신병, 1명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FRF-1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GIGN 저격팀은 버스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몰래 접근해 거의 1초 안에 일제 사격으로 테러범 4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GIGN 저격팀이 보지 못한 테러범 2명이 더 있었고 그중 1명은 총성에 놀라 일어났다가 사살당했지만 다른 1명이 공격당하는 걸 깨닫고 인질을 향해 총을 쐈는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GIGN 저격팀은 저격소총을 버리고 마뉴랭 리볼버를 뽑아든 채 버스까지 달려갔죠. 테러범은 아이를 인질로 잡았지만 GIGN 저격수는 근거리에서 마뉴랭 리볼버를 쏴서 인질범을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GIGN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5달 전인 1988년 4월 누벨칼레도니 우베아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원주민의 무장 세력이 프랑스 국가헌병대 치안서를 습격해 4명의 대원을 사살하고 27명의 인질을 잡았는데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치안서에 있던 다수의 무기가 무장 세력에게 넘어갔고 이에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현지에 급파된 GIGN 대원들은 협상가로서 인질이 잡힌 동굴에 들어가 무장 세력 지도자와 협상했지만 그대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벨칼레도니의 독립 여론과 대선이 맞물린 프랑스 정부는 인내심이 바닥나다시피 한 상태였고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건의에도 진압작전을 밀어붙입니다. 진압작전은 GIGN을 포함한 특수부대들이 동굴을 정면 공격하는 사이 공수부대가 측면 공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1988년 5월 15일 새벽 6시에 시작된 진압작전은 베트남 전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치열한 정글전이 벌어졌죠. 양측 모두 중무장한 상태라 화력을 주고받는 난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 포로가 된 GIGN 대원들은
특수부대들은 동굴과 부대를 오가는 전령을 통해 리볼버 2정을 몰래 전달받았습니다. 특수부대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포로가 된 GIGN 대원들은 리볼버로 테러범에게 위협 사격을 가해 인질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무장 세력이 항복하면서 상황은 종료됐고 프랑스 측은 공수부대원 2명이 전사했으며 무장 세력 측은 19명이 사살되고 14명이 체포됐는데요. 당시 프랑스 정부는 20명이 사살될 거라 여겨서 빅토르 작전의 성과에 상당히 놀랐죠. 빅토르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던 사건을 무력으로 해결했다는 싸늘한 여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싸늘한 여론과는 별개로 GIGN은 님로드 작전으로 유명해진 SAS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인질극이 잇따라 실패하자 테러리스트들은 방법을 더 과격하게 바꿨는데요. 1994년 12월 24일 알제리 알제 공항에서 무장 이슬람 단체가 에어프랑스 8969 편을 납치해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충돌시키려는 대사건을 일으키죠. 보안요원으로 위장한 4명의 테러범은 AK-47 소총과 우지 기관단총, 권총, 폭탄 등으로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여권을 통해 신원을 알아낸 알제리 경찰을 끌어내 탑승구 밖에서 살해했고 계속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베트남 외교관을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5일 알제리 정부는 테러범의 어머니를 끌고 와 설득했지만 테러범의 화만 돋워서 프랑스 대사관 요리사가 살해당하고 말았는데요. 같은 날 자정전 프랑스 정부의 협박에 가까운 요청에 알제리 정부는 에어프랑스 8969 편의 이륙을 허가했고 재급유를 위해 지중해를 가로질러 오전 3시에 프랑스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죠.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들의 재급유 요청에 시간을 끌었지만 화가 난 테러범들은 오전 9시까지 급유하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인질극이 길어지자 테러범들은 지쳤고 기장이 이곳에 유명 언론사들이 와 있다며 테러범을 낚았습니다. 테러범은 기장의 제안에 솔깃해 기자들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시간을 질질 끌었고 테러범은 다음 희생자를 고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는데요. 그렇게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자 프랑스 정부는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에 대기하는 GIGN을 에어프랑스 8969 편에 투입하기로 정하죠. GIGN 대원 30명은 스텝카 세대에 나누어 타서 에어프랑스 8969 편에 접근해 탑승구를 열고 진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GIGN 대원 30명이 스텝카 세대에 나눠 타서 에어프랑스 8969 편에 접근했지만 1번 탑승구 쪽 선두대원이 출입문에 끌려가면서 추락할 뻔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선두대원은 다리 한쪽을 스텝카에 걸친 채 버텼고 다른 대원들이 진압한 후 다시 간격을 좁혀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기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부기장은 조종석 창을 열고 뛰어내렸고 GIGN 저격수는 그 틈에 테러범 리더를 사살했는데요. 격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전원이 사살되면서 에어프랑스 8969 편이 에펠탑에 충돌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기내에서 섬광탄이 여러 번 터진 데다 400여 발의 총알이 사용된 총격전으로 손상된 에어프랑스 8969 편은 스크랩 처리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은 여객기 납치의 결말이 대테러 부대에 진압당하는 거라 인식하더니 진압당하기 전에 자폭하거나 처음부터 폭파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크고 작은 테러를 겪으며 대테러 노하우를 습득했지만 21세기를 뒤흔들 대사건이 막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1979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자 이슬람권 각지에서 불신자 공산군과 싸우는 무자히딘을 돕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소련과 대립하던 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을 통해 무자히딘을 지원했고 이 중에는 유학으로 영어에 능통한 오사마 빌라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자 빈라덴은 저항할 소련 대신 미국에 저항했고 그 선봉에 나설 알카이다를 창설했죠. 19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빈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지원을 제안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자 빈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속주의 왕가를 지원하는 미국의 테러를 가했습니다. 1998년 알카에다는 케냐 미 대사관 폭탄 테러와 탄자니아 미 대사관 테러를 자행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같은 해 빈라덴은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중동 개입을 성토하며 전세계 이슬람교도가 단결해 공공의 적인 미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이슬람권 각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빈라덴에게 몰려들었고 충분한 세력을 확보한 빈라덴은 1998년 말부터 미국 본토에 테러를 자행할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라덴은
1982년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 공군이 미제 무기로 베이루트의 고층 건물을 사정없이 폭격하는 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 미국의 마천루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데요. 빈라덴의 이러한 보복 심리와 1993년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의 주동자인 칼리드의 합류는 구체적인 테러 계획으로 이어졌죠. 미국 군사력의 기반이 경제력에 있다고 여긴 빈라덴은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 무역센터를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1999년 빈라덴의 참모는 테러 실행 방법으로 여객기 납치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서방 유학 또는 거주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능숙한 약 20명이 납치조로 편성됐고 알카에다는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초청해 훈련시켰는데요. 그렇게 납치조는 2000년 봄부터 차례대로 미국에 입국했고 빈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척을 포섭해 납치조원들의 여권을 발행했죠. 1차 납치조는 플로리다의 허프만 비행장 등지에서 조종훈련을 받았고 2001년 봄에는 2차 납치조가 합류했습니다. 2001년 7월 납치 조장격인 아타는 스페인에서 알카에다 간부와 접선해 최종 계획을 브리핑했고 빈라덴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은 알카에다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문제는 서로 간의 공조가 거의 없는 탓에 연관성을 찾지 못했는데요. 2001년 8월 중요한 첩보를 전달받은 미국은 8월 16일에 미네소타의 비행학교에서 보잉 747의 조종훈련을 고집하던 알카에다의 조직원을 체포했죠.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도 알카에다를 과소평가하며 여객기를 납치하더라도 인질극 정도 벌일 뿐 미국 본토를 향한 직접 공격은 하지 못할 거라 여겼습니다. 오전 8시 46분 30초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제1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고 오전 9시 2분 53초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제2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9시 37분 46초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미국 펜타곤에 충돌했는데요. 오전 9시 59분경 제2세계무역센터가 완전히 무너졌고 10시 3분경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펜실베니아의 한 광산에 추락했으며 10시 28분경 제1세계무역센터가 완전히 무너졌죠. 사건 직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공이 봉쇄되고 여객기 충돌 이후 유언비어가 대대적으로 퍼지면서 주요 정부기관이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전례 없는 공격으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 미국은 2001년 9월 2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례 없는 공격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빈라덴을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요. 제5함대와 제9공군의 막강한 항공전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면서 항구적 자유작전을 개시했죠. 한편 2001년 9월 26일 7명으로 구성된 미국 중앙정보국 특수작전단 조브레이커 팀이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반탈레반 세력인 북부동맹과 협력해 탈레반 지도부와 주요 군사 거점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곧이어 그린벨에 소속 2개 팀이 합류했고 이들은 북부 동맹의 도움과 정밀 항공 지원에 힘입어 아프가니스탄 주요 도시 상당수를 탈환했는데요. 이는 특수전사의 길이 남을 활약이었지만 정작 빈라덴은 놓치고 말았죠. 탈레반 지상군은 순식간에 경멸당했고 2001년 11월 13일 수도 카불이 북부 동맹에게 함락됐으며 12월 14일에 미국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불과 2개월 만에 끝났지만 걸프전으로 처참히 깨진 사담 후세인은 악에 받쳐 미국에 대한 공격이 신의 응징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격노한 미국은 눈과 귀가 먼 상태였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확대 해석했는데요.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 계획을 발표했죠. 중동 전문가들은 후세인 정권 전복은 지옥문을 열 거라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2003년 3월 18일 이라크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3년 3월 20일이 되자 이라크 자유작전이 개시됐고 미군을 포함한 다국 적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단 2주 만에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후세인 정권 붕괴와 종전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이미 아프간 전쟁을 일으킨 상태에서 이라크로 전선을 늘린 치명적인 오판이자 의도와 달리 여러 국가를 파탄에 빠뜨린 최악의 선택으로 남고 말았죠. 학계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끝없는 전쟁이라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테러 자체가 개념이지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개념 그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띠게 됐는데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고전하면서 아랍권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슬람 극단주의는 더욱 세력을 확장했고 아랍권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죠. 그 결과 이슬람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아랍권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가 무섭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멀리서 구경하던 러시아와 중국도 자국 내 이슬람권 영토가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자 테러와의 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라크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줄여서 IS의 창설로 전 세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광풍이 불어닥쳤고 미군과 러시아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이 대-IS 군사 개입에 나섰는데요. 공습이 시작된 지 9개월 동안 사망한 IS 대원은 10,000명이었고 2017년 7월에는 모술, 10월에는 라카가 다국적 군에 의해 함락당하면서 주요 거점을 전부 잃었죠. 그렇게 2017년 하반기 21세기 레닌그라드로 불리는 데이르에조르가 격전 끝에 함락됐고 2019년 3월 23일 IS는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는 잠적했지만 2019년 10월 27일 오후 10시 20분경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사살당했습니다. 하지만 IS는 새로운 후계자를 세웠고 잔당이 여전히 살아남아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대테러 임무와 다국적 특수전의 경계가 모호해졌죠. 이미 군 소속이었던 SAS는 물론 다수의 대테러 부대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특수전에 투입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국가형 거대 조직이 다국적 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테러리즘은 옛말이 됐으며 새로운 테러리즘이 대두되고 있었죠. 동아프리카에서 홍해와 인도양 사이에 있는 소말리아는 과거부터 교통의 요지였고 소말리아와 예멘 사이에 있는 아덴만에는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9%가 지나갑니다. 1990년대 초반 소말리아가 내전에 빠져 무정부 상태가 되자 해외 불법 어선으로부터 어장을 지키기 위해 무장했고 이런 행위는 현지 군벌과 사업가들이 개입하면서 해적행위로 전락해버렸는데요. 해적행위가 테러인가? 라고 물으면 공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테러라 할 수 있죠. 과거 여러 무장단체가 시도했던 여객기 납치도 동포석방, 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자행됐던 것처럼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 납치도 목표만 바뀌었을 뿐 여객기 납치와 다를 게 없는 국제 테러로 볼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2008년 11월 기준으로 해적 행위를 통해 번 돈은 한화로 약 2012억 원으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소말리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목숨 걸고 가감할 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미 해군은 2008년 8월 다국적 군을 구성해 아덴만 순찰에 나섰고 같은 해 인도와 러시아도 동참했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2008년 결의안을 통해 아덴만을 통행하는 국가의 국제적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역시 2009년 청해부대를 편성해 아덴만에 파병했죠. 그러던 2011년 1월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의 납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청해부대에 해적 소탕과 인질 구출을 명령했습니다. 청해부대 육진에 해당하는 최영함에는 해상작전을 위한 링스 헬기와 UDT는 물론 해병대까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모 주얼리호의 선장 석혜규는 해적에게 기관실에 문제가 있다라며 속여 배를 멈추고 수리하는 척한 뒤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속도를 못 낸다라며 5노트의 속도로 시간을 끄는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이외에도 자이로스코프를 조작해 지그재그로 운항했고 해적의 명령에 따라 해운사와 통화하면서도 중간중간 한국어로 상황을 전했죠. 석혜균 선장의 기지로 최영함은 사모 주얼리호를 따라잡았으며 해적들이 근처를 지나는 상선을 추가로 빼앗으려고 해적선에 올라 사모 주얼리호를 떠나자 링스 헬기와 고속단정 두 척을 내보냈습니다. 링스 헬기의 중기관총 사격으로 해적선은 무력화됐고 해적들은 헤엄쳐서 사모 주얼리호로 복귀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고속단정 두 척이 사모 주얼리호로 접근했지만 해적들이 갑자기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보트와 AK-세정, 탄약 90발을 빼앗아서 해적의 전력이 크게 약화됐죠. 부상자들이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로 후송돼 치료받는 사이 파키스탄 해군 구축함과 미 해군 대잠 초계기가 해적선 모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부산항에서 사모 주얼리호와 같은 선박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링스 헬기가 사모 주얼리호에 계속 사격을 퍼부어서 해적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1월 21일 새벽 4시 58분 아덴만 여명작전이 개시됐고 링스 헬기의 사격으로 해적들의 시선을 끌려 했지만 탄걸림으로 후퇴하게 됐는데요. 그 틈에 해적들은 한국인 선원들을 인간 방패 삼았지만 최영함에서 소화기로 비오듯 사격을 가했고 처음 보는 패턴에 당황한 해적들은 혼비백산했죠. 이때 UDT 저격수가 갑판에 있던 해적 대부분을 저격했고 고속단정 3척에 분승한 UDT 제1팀이 사모 주얼리호로 접근해 사다리를 타고 승선해 해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6시 9분 고속단정 3척에 분승한 UDT 제2팀도 승선해 4층 선교로 통하는 계단에서 마주친 해적을 사살했고 6시 30분에 섬광탄으로 선교를 장악했습니다. 이때 석혜균 선장은 작전을 돕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저속으로 지그재그로 돌리다 그만 복부에 해적이 쏜 총을 맞고 마는데요. 선교를
장악한 UDT는 3호 주얼리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적 4명을 사살했으며 6시 35분 선장실 근처에서 해적 2목을 사살했죠. 6시 45분 성교에 풀려난 선원 13명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격수를 제외하곤 사격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 사이 부상이 심한 석혜균 선장을 최영암으로 이송했습니다. 7시 57분이 되자 UDT는 다시 3호 주얼리호에 복귀해 마지막 소탕전을 벌였고 격렬한 총격전 끝에 해적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면서 5시간에 걸친 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대해적 시대가 열렸던 소말리아 앞바다는 다국적군과 해운사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 덕에 안전해졌고 2018년 이후 선박 공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소말리아 무장 단체들은 해적 행위가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아지자 바다 건너 예멘에서 사람들을 미립국시키는 불법 행위에 집중했고 일부는 아라비아 반도와의 석탄 무역에도 손을 댔죠.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인근에서 물러난 해적들이 비교적 감시가 느슨한 서아프리카와 기니만 일대로 이동했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3명의 한국인이 해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렇듯 다국적군과 해운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소말리아 앞바다를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해적은 마치 잡초처럼 뿌리 뽑지 못한 건데요. 이는 이라크 레반드 이슬람 국가 줄여서 IS도 마찬가지죠. 한 CNN 기자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왜 그 IS 개자식들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적군이 아닙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는 세계가 옛날 같지 않은 적군을 맞이했다는 현실을 130명의 사망자와 416명의 부상자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은 아주 값비싼 선택으로 대규모 정규군을 보유하고 훈련시키며 잠재적 적군에 지지 않는 화력을 보유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로는 사람의 목숨값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싸졌죠. 그래서 전쟁은 오직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옵션이었지만 그마저도 갈수록 비싸졌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웬만해서는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안보는 국가라는 무게감 있고 책임 있는 행위자만이 참여하는 게임이었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무게를 지닌 국가들끼리의 게임은 대칭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죠. 전쟁의 가격이 갈수록 떨어져 아프리카의 무기 수입액은 52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아프리카는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내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냉전시대 수입무기가 전차나 전투기 등 국가 단위로 운용하는 중량 무기였던 반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소총이나 지뢰 등 경량 무기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총기는 하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구형재고가 언제나 남아도는 데다 복제품도 많은 탓에 빈자의 무기 혹은 소형 대량 살상무기라 불리죠. 유엔은 전세계 소년병 수가 30만 명에 이를 거로 추산했고 이 중에서도 14세 미만 소년병이 적지 않으리라고 봤는데 경량 무기만큼이나 소년병도 냉정하게 말하면 값싼 전쟁 자원입니다. 국가가 붕괴한 내전 지역에서 소년병은 주로 자원 입대하는데 내전 지역에서는 차라리 그 편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10대 청소년에게 총이 주는 해방감은 짜릿한 유혹입니다. 징집은 고도의 국가 역량이 필요한 비싼 절차인데 소년병은 그걸 간단하게 생략하고 훈련 비용 역시 사실상 공짜인데요. 게다가 작고 가벼운 자동소총은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10대 청소년에게도 충분한 살상 능력을 쥐어주죠. 이제 전쟁은 국가보다 훨씬 낮은 단위에서 훨씬 싼 값에 훨씬 만성적으로 치러지고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린트 윙클러는 이런 값싼 전쟁이 이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값싼 전쟁의 승리자들이 종교적 근본주의와 합쳐지면 테러의 파괴력은 증폭됩니다. 그 극단에 있는 게 바로 IS로 파리의 테러는 1세기로 흘러넘친 값싼 전쟁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사용된 무기는 AK-47로 값싼 전쟁의 아이콘이며 테러 기획자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는 테러 5일 뒤에 프랑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지만 그의 죽음은 열광적인 순교 지원자의 행렬을 만드는데요. 종교적 근본주의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예비군을 넉넉히 공급하는 탓에 IS는 사실상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전투병과 무기가 현지에서 조달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테러는 일종의 대규모 덤핑이 되었고 공격 수단을 지나칠 정도로 싸게 확보할 수 있어서 공격자는 어이없을 정도로 값싼 배팅만 해도 되지만 당하는 국가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국가 공백 지역에서의 값싼 전쟁이 문제의 근본이라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복원하는 거야말로 장기적인 해법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국경 보안과 대테러 법안 강화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는 제1세기 국가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제약하는 길인데요. 이러니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다자 협력을 기조로 해서 억지의 목표를 두고 근본 처방보다 일종의 외과 수술을 택하는 거죠. 그 외과 수술의 선봉에는 2차 대전부터 아덴만 여명작전까지 테러와 싸워온 다양한 대테러 부대가 있습니다.
전쟁값이 싸질수록 평화는 비싸지고 값싼 전쟁은 너무나 저렴하므로 얼마든지 제일 세게로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파리의 테러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만 안전한 세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데요. 늑대가 우리를 노리면 사냥꾼은 그 늑대를 사냥하려 총을 드는 원초적이면서 정밀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